안녕하세요. 저는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40대 엄마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삶은 분명 커다란 행복이지만 때로는 마음이 녹초가 되기도 하죠. 지치고 힘겨울 때면 이곳 채널에 들러 여러 사연들을 들으며 마음을 다독이곤 했습니다. 어느 순간은 웃음을 터뜨리고 또 어떤 순간은 눈물이 고이기도 하며 그 모든 이야기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어줬죠. 그래서 이번엔 저도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혹여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웃음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엔 포복절도할 대반전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30살이 되던 해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이는 저보다 4살 많았고 만나자마자 우리는 찰떡처럼 잘 맞았어요. 2년을 연애했지만 싸운 기억이 거의 없을 만큼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와 결혼을 결심했고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곧장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곧장 저도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첫 인사 자리는 몹시 떨렸습니다. 신경을 곱게 써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매만져 그의 본가 앞으로 섰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절로 탄성이 터졌습니다. 자기 여기가 부모님 댁이야? 성북동 대저택이라고? 내가 말 안 했었나? 뭐 집이 중요하나. 자, 들어가자. 아니, 이렇게 부자인 걸 왜 이제 말해? 갑자기 부담 확 느껴지잖아. 에이, 다 똑같이 사는 거야. 겉만 번지르르 하지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어서 들어가자. 그의 말은 가볍게 흘러나왔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성북동의 대저택.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제 눈앞엔 영화 세트장 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마치 고급 호텔이라 해도 믿을 법한 실내, 우아하고 정갈한 공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윽고 시부모님을 뵈었습니다. 조심스레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고 널찍한 소파에 앉았죠. 두 분은 제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묵직한 시선으로 절 바라보셨고 잠시 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여셨습니다. 관상이 좋네. 애도 잘 낳을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종손이니 결혼하면 바로 아이부터 가져야 해. 알겠냐, 며느리? 네? 종손이요? 그제야 저는 그이의 침묵 속에 감춰져 있던 진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이는 가문의 종손이었고 결혼의 조건으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묵직한 전제가 붙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자주 친척들이 모인다며 종손의 아내로서 집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제가 대답을 더듬거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안이 평범하다며 부모님 두 분 다 공무원 하시다 퇴직하셨다고? 그럼 우리 집안에 비해야 좀 떨어지겠네. 그래도 나랏밥 먹은 분들이니 지적 수준은 맞을 것 같아서 허락하겠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야 할지 모욕감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대꾸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죠. 이윽고 가정부가 식사가 준비됐다고 알려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제 직업이 간호사라는 말에 고개를 살짝 갸웃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의사였으면 더 좋았겠는데 간호사도 뭐 괜찮지. 그런데 32? 20대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말들에 마음이 스멀스멀 상해가던 참이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해.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어. 우린 그렇게 꽉 막힌 어른들 아니라 사람 됨됨이만 보고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면 바로 아들부터 낳아야 해.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귀를 펴지 못한 채 소심하게 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이라도 된 사람처럼 무슨 말을 해도 그저 끄덕이며 대답하다가 그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에야 저는 방금 무시를 당하고 나온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결혼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다시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으리란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은 마치 선생처럼 저희 부모님께 이런저런 지시와 조언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엔 제 부모님도 당황해 하셨지만 이내 저처럼 네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그 후 두 분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만 낳으면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을 거다.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니까 너무 걱정 말아라. 2달 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 하객으로 온 친척들만 무려 300명에 가까웠죠. 예식장 입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시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고 신부 대기실엔 마치 동물원 구경이라도 온 듯 무리지어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수십 명씩 들어와서는 마치 진귀한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저를 힐끔거리며 사진을 찍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밀고 누군간 입꼬리를 올려 흐뭇하게 웃더군요. 어르신들이라 제가 나가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포즈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 뒤로는 제 마음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죠. 결혼 후 신혼집은 성북동에 마련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가까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라며 준비해 주신 집이었습니다. 그땐 그것이 배려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집을 들르셨고 방문 때마다 빠짐없이 충고를 쏟아놓으셨습니다. 반찬 하나, 인사법 하나, 커튼 색깔에서 화병의 위치까지. 그분의 말은 늘 해야 해로 끝났고 저는 그 모든 말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기셨죠. 아이 가져야지. 밀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30 넘었으면 더더욱 서둘러야지. 우리 가문은 대를 이어야 하잖니. 아들로 꼭 낳아야 해.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투엔 어떤 망설임도 여지를 남겨두는 틈도 없었죠.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임신이란 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이든 딸이든 그게 어찌 내 뜻대로 될 수 있나요? 하지만 그런 말은 꺼낼 수 없었어요. 말끝마다 종손, 아들, 서두르라는 단어가 반복되니 마음속이 점점 검해져 갔고 결국엔 남편에게 조심스레 털어놓게 됐습니다. 여보, 오늘도 어머님 다녀가셨어. 아들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또 그 말을 하시더라.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또 그 얘기야? 우리 엄마 정말 못 말린다니까. 무슨 자판기에서 음료수 뽑는 줄 아나 봐. 아들, 딸이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 그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한테 분명하게 말할게. 다시는 그런 말 못 꺼내게 할 테니까 엄마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알겠지? 며칠 뒤 시어머니가 또 신혼집에 오셨을 때 남편은 제 옆에서 단단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만이 잔뜩 담긴 눈으로 집안을 훑었습니다. 어머, 집이 왜 이렇게 휑하니? 아무리 신혼집이라지만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화초라도 몇 개 더 들여놓지 그러니. 그리고 이 바닥은 뭐니?
끈적하게 미끌미끌하잖아. 청소는 한 거니?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남편이 재빨리 받아쳤습니다. 엄마, 청소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화초는 이미 엄마가 가져다 놓은 것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더 늘리면 정글될 판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가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이 녀석, 엄마가 며느리한테 말하고 있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어른이 말할 땐 좀 빠져있어. 아니죠, 엄마. 지금 엄마가 우리 신혼집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매일 오셔서 잔소리만 하시고 우리 사는 방식 하나하나 다 간섭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이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길 바래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내가 좀 잔소리했나 보네. 근데 말이다. 아직도 애 소식이 없다니? 며느리 네가 종손의 아니라는 거 내가 몇 번이나 말했니? 20살도 아니고 올해 안엔 꼭 아들을 가져야 한다니까. 그 말에 남편의 인내심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애 낳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자동 판매기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원하는 제품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놈아, 너 왜 이렇게 버릇없이 구니? 너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국물도 없어. 네 아버지한테 말해서 유산이고 뭐고 다 기부하라고 할 거야. 기부든 뭐든 하세요. 나 엄마 돈 없어도 잘 살아. 내 아내 또 몰아붙이면 나 진짜 엄마랑 거리 둘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요. 그날 시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을 휘 한 바퀴 돌고는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전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됐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이시잖아. 알아, 나도 알지. 근데 여보, 우리 엄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계속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어. 공부해라, 뭐해라, 틀 잡아라. 쉴 틈 없이 명령만 듣고 자랐어. 근데 한번 제대로 화를 내면 멈추긴 하더라. 나중에 가서 사과는 드릴 거야.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당신은 그냥 나만 믿어줘. 저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단단히 저를 지켜주는 그가 고마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 저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아이 갖고 싶어졌어. 어머님 때문에 그런 걸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엄마가 되고 싶더라. 그의 눈빛이 밝아졌고 장난기 어린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정말? 그럼 마님, 어서 침실로 가시죠. 그이는 절 번쩍 들어 안았고 웃으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아주 조용하고도 뜨겁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외풍을 막는 단단한 벽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날 새삼 느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속이 울렁거렸어요. 처음엔 감기인가 싶었는데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용히 병원을 찾았고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 차입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곧 환한 빛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눈가가 시큰해졌고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조용히 손바닥을 배에 얹고 속삭였어요. 우리 애기 고맙다. 기쁨을 억누를 수 없어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던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팔을 벌려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진짜야? 우리 진짜 아빠 엄마 되는 거야? 병원에서 8주 차래. 세상에.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울 것 같아. 그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둘만의 기쁨이었지만 곧장 양가 부모님께도 알렸어요. 시부모님은 소식을 듣자 곧바로 성북동 집으로 달려오셨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며느라, 아들이래 딸이래? 병원에서 뭐라 그래?
어머님 아직은 몰라요. 너무 이르대요. 성별은 좀 더 지나야 알 수 있대요. 아니야, 분명히 아들일 거야. 내가 꿈을 꿨거든. 태몽이 아주 대단했어. 용이, 그것도 금빛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 그 여의주를 내가 2팔로 받았어. 이건 아들이라는 증거야. 여보, 우리 손자가 생겼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주야.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처음으로 절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며느리. 큰일 해냈구나. 수고했다. 네가 아들만 낳아준다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집도 차도 네가 원하는 대로. 이게 바로 우리 집안 대를 잇는 일이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축복 속에 서 있으면서도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보다 그 성별에만 집중하는 말들이 낯설고 아득하게 느껴졌죠. 시간은 흘렀고 마침내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분홍색이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의사의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지, 하지만 동시에 시부모님의 반응이 머릿속을 스치며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레 시댁을 찾아가자 시부모님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절 바라보며 묻더군요. 며느라, 오늘 병원 갔다며? 뭐래니? 아들 맞대지? 저는 입술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또렷이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게 딸이래요, 어머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멍하니 굳더니 다시금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내가 환청을 들은 거냐? 다시 말해봐. 또박또박 똑바로 말해. 딸이요, 여자아이래요, 어머님. 이번엔 시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없이 거실 창가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외투를 집어들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작은 떨림이 있었고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땅 밑으로 가라앉히듯 내쉬었습니다. 그래,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처음엔 딸일 수도 있는 거지. 둘째는 아들이면 되니까. 며느리 방금 네 시아버지 표정 봤지? 실망한 거. 다음엔 절대로 그런 표정 짓게 만들지 마라. 알겠지?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나 간다. 너도 몸조리나 잘해. 그리고 그날 시부모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치 진짜 손주가 아니라 기대에 어긋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10달 후 세상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내 딸은 건강히 태어났고 작은 주먹을 꼭 쥐고 세상의 빛을 처음 맞이했습니다. 딸을 낳고 집으로 돌아온 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매 순간이 조심스럽고 경이롭고 피곤하면서도 벅찼습니다. 작은 아기의 숨소리 하나하나에 심장이 쿵쾅이고 자그마한 손가락을 쥐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듯했죠. 그리고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니까 안아주시겠지, 웃으며 좋아하시겠지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상 밖의 차가운 공기를 풍기며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한번 흘낏 쳐다보고는 덤덤하게 말했죠. 예쁘네. 그래, 귀엽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아보시겠냐는 제 말에도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어깨도 뻐근하고 다음에 보자. 그날의 공기는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어깨를 삐끗했다는 핑계 속에서 저는 시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친정엄마가 자주 오셔서 전몸살에 울고 있는 저를 다독여 주시고 밤새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아이에게 첫 노래를 불러준 사람도 처음 미소를 받아낸 사람도 친정엄마였죠. 그리고 딸을 키운 지 2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통화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 몇 마디로 시작됐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며느라, 이제 슬슬 준비해야지. 너 34이잖아. 생각 없이 지내다간 금방 40 된다. 둘째는 빨리 가지는 게 좋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둘째 가질 계획은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랑 상의해서 2년 정도 뒤에 그때쯤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지금은 제가 일도 계속하고 있어서요. 현실적으로는 무리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쪼개졌습니다. 뭐?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둘째를 2년 뒤에 낳겠다고? 너 그럼 35이야. 그건 노산이야, 노산. 애 낳기 힘들어진다고. 아니, 그리고 너 간호사 한다는 것도 참 웃기다. 그까지 닐 돈 얼마 번다고 붙들고 있는 거냐?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잘 나가는 사업가에 수입도 넘쳐나는데 네가 왜 생계 걱정을 하니? 간호사 일 그냥 때려치워. 그리고 당장 둘째 준비해. 이건 충고가 아니라 명령이야. 시어머니 명령.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뭐라 반박할 힘도 의지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옆에서 천진하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억울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 지치고 외로웠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전화 오셨어. 둘째 가지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더라. 남편의 눈빛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뭐? 또? 이제 진짜 도를 넘으셨네. 그이는 아무 말 없이 외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시댁에서 돌아온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 이번엔 제대로 말했어. 엄마 앞에서 큰 소리로 분명하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간호사 그만두란 말 다신 하지 말라고, 둘째 강요하지 말라고, 더 이상 우리 가정 흔들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의 화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말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만큼은 가만히 앉아 그의 편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아니, 그래야만 했어요. 시부모님의 왕래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이어졌습니다. 그 빈도는 줄었지만 마음의 부담은 여전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슬그머니 내게 다가와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며느라, 둘째 준비는 어떻게 돼가니? 아직 아무 소식도 없어? 저는 조심스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남편이랑 의논하면서 시기 보고 있어요. 그러다 나이 금방 간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딱 알맞을 때 가져야 해. 지금이 그때야. 정말 중요한 시기야. 매주 반복되던 이 대화는 마치 무게추처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한숨도 눈물도 말로 꺼낼 수 없어서 그냥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점점 메말라갔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첫째를 낳은 지 꼭 1년이 되던 해, 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시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분명 아들일 거다. 그럴 거야. 기운이 달라. 이번엔 태몽도 황금사자가 나오고 길몽이더라니까. 하지만 진료실에서 의사의 입으로 전해들은 말은 달랐습니다. 공주님이에요. 아주 건강해요. 저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을 시부모님께 전할 땐 또다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딸? 또 딸이니? 이럴 수가... 에휴... 시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잇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조아람? 2번 연속 딸이라니? 이번엔 꼭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아깝다, 아까워. 우리 집 대는 대체 누가 있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저는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있었지만 예측했던 아픔이었고 제 안의 두려움은 이미 엄마라는 이름으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딸을 품은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 단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부모님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저는 눈앞의 두 아이와 남편만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셋째를 가질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금술이 좋았고 몸도 마음도 평온해졌을 무렵 자연스럽게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37의 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시부모님의 실망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노골적으로 실망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딸이냐? 아휴, 넌 딸 낳는 재주만 있구나. 아들 낳는 재주가 있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말이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들, 딸 따지는 사람이 어딨어요. 저희 딸들 얼마나 예쁜지 좀 봐주세요. 내가 기집 애들 예뻐해서 뭐하게? 난 잘생기고 늠름한 손자가 보고 싶은 거야. 손자가 있어야 제사도 있고 족보에 이름도 올리지. 죄송해요. 어머님 소원 들어드리지 못해서요. 야, 너 결혼할 때 아들 낳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지켜야지. 네가 한 약속이야.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눈을 들었습니다. 목소린 작았지만 마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결혼하고 싶어서 무슨 약속이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 성별은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끝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이 섞일수록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눈치였죠. 네가 무슨 쓸모가 있냐? 그래, 아무리 잘해봐야 쓸모없는 며느리일 뿐이야. 우리 집안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는 애미, 그게 네 현실이야. 그 말은 창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셋을 품은 엄마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 확신하게 되었죠. 해마다 빠짐없이 대여섯 번은 시댁의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무슨 제사가 그리 많은지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초인종보다 빠른 호출이 날아왔죠. 저는 세 딸을 데리고 시댁에 갔고 아이들은 방 한켠에 앉혀놓고 저는 주방에서 기름 냄새에 얼굴이 번들거리도록 전을 부치고 양손 가득 음식을 만들고 이리저리 오가며 상을 차렸습니다. 다행히 친척분들만큼은 딸들을 귀여워해 주셨어요. 볼을 쓰다듬고 등을 토닥이며 함께 놀아주셨기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만약 그들마저 제 아이들을 외면했더라면 저는 아마 그날로 시댁 문턱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말만 오가는 자리는 드물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두 분은 꼭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셨죠. 그래도 셋째까지 딸이면 넷째는 아들 낳아야지. 이쯤 되면 낳아줘야지 며느리 된 돌이 아니니? 그 말은 항상 웃음 뒤에 날아드는 바늘 같았습니다. 겉으론 웃으며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입술 안쪽이 다 헐어 있었습니다. 속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남편이 시댁을 다녀온 뒤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의 얼굴엔 무언가 억누른 감정이 뚜렷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님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아무 일 아니긴 뭐가 아무 일 아니야. 당신 얼굴 지금 완전 전쟁난 얼굴이야.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남편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차마 말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정말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 말에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차라리 누가 또 아들 타령을 했다고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이번엔 뭔가 더 깊은 배신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설마 어머님이 또 아들 낳으라고 뭐라고 한 거야? 아니, 뭐 새삼스럽게 그런 걸로 화르네. 그건 아니야. 뭐 그런 말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고 사실은 남편은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더러 선을 보라고 했어.
뭐라고?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고르래. 당신하고 합의 이혼하고 젊은 이혼녀랑 재혼하래. 그래야 아들 낳을 수 있다고. 한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마치 머리 위로 얼음물이 쏟아진 듯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게 진짜야?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근데 엄마가 계속 말하는데 그 말투, 그 눈빛 진심이더라고.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잔소리가 좀 줄었다고 느꼈는데 그게 이유였구나. 며느리 하나 갈아치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네. 여보,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와. 난 그냥 당신 가족의 며느리였을 뿐인데 나한텐 당신이 전부인데 그 사람들한텐 나는 그냥 아들 낳는 도구였나 봐. 아니야, 당신은 내 가족이야.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내 사람이라고. 나 그 자리에서 소리 질렀어. 고래. 엄마 앞에서 난동 부렸어. 그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부모 자식 간 연 끊고 당신이랑 애들이랑 다 멀리 떠나서 살 거라고. 그나마 제 남편만은 정상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어찌나 밉던지 진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열불이 나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숱하게 당해온 아들 낳으라는 강요와 막말, 인격 모욕 등등 그것에 대한 작은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같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넷째 가졌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먼저 놀라셨습니다. 아이, 넷째를? 시어머니는 바로 성별이 궁금해서 묻더군요. 며느라, 몇 주나 된 거야? 성별 알아보려면 기다려야 하니? 아니요, 임신한 지 꽤 됐어요. 성별이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참아왔던 겁니다. 그래? 그럼 아들이냐? 저는 씩 웃고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 아들 가졌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시던 아들 임신했다고요. 어머머,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경사났네. 우리 며느리 장하다. 난 네가 해낼 줄 알았다. 시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저의 거짓말의 결말이 궁금하시죠? 계속 손에 땀을 쥐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가졌다는 단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태도는 마치 봄날의 벚꽃처럼 순식간에 만개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저에게 차갑기 그지없던 시모는 매일같이 우리 집을 드나들며 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천사표 시어머니로 돌변했습니다. 며느라, 집안일 절대 하지 마라. 내가 가정부 불러줄게. 손녀들도 내가 다 돌볼 테니 넌 그냥 방에서 편히 누워 쉬기만 해. 네 나이가 곧 40이잖니. 몸 조심해야지.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그럼 저는 방에서 클래식이나 들으면서 사색 좀 할게요. 우리 딸내미들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며 소파로 뛰어가 손녀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닫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물론 이 가짜 임신 작전은 남편도 알고 있었고 저의 울분과 눈물을 지켜본 그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여보, 이번엔 그냥 마음껏 놀려봐. 우리 엄마 한 번쯤은 당해도 싸. 한 달 넘게 저는 여왕처럼 대우받으며 지냈습니다. 집안일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딸들을 챙기고 점심 도시락을 싸우며 내 식단까지 직접 관리해줬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반짝이는 종이 포장에 정성껏 쌓인 작은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보약이다. 우리 며느리가 아들 가진 귀한 몸이니 내가 한의원에서 특별히 주문했어. 태아에게 좋다는 약재만 넣었으니까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한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한약 체질이 별로 안 맞아요. 전에도 먹고 탈난 적이 있어서. 아이, 그러지 말고 먹어봐. 이번엔 진짜 좋은 약으로 지었어. 손자 생각해서라도 먹어라. 꼭 먹어. 알겠지?
저는 시어머니를 살짝 째려보며 말끝을 길게 늘렸습니다. 아 참, 어머님. 우리 셋 딸 가졌을 땐 이런 거 한 번도 안 챙겨주시더니 아들 가졌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성을 다하시네요. 조금 서운하네요.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땐 내가 철이 없었어. 앞으로는 잘할게. 그러니까 이건 꼭 챙겨 먹자. 자, 일단 하나 까서 맛 좀 봐봐.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상자 속의 한약을 본 순간 그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시어머니 쪽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야, 아들인 나도 못 먹어본 보약을 우리 마누라한테만 주네. 엄마 이거 차별이잖아. 야, 이건 임산부를 위한 한약이야. 넌 나중에 지어줄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일단 한 입 맛만 볼게. 맛있나 보자. 안 돼, 그건... 하지만 이미 남편은 한약 봉지를 낚아채서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아이, 이게 뭐야? 엄마, 이거 진짜 몸에 좋은 거 맞아?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그걸 왜 네가 먹어, 바보야?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더니 진짜 쓰네. 아우, 아주 더럽겠어. 저는 키득키득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다 남편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몸에 좋은 거라잖아. 그런데 정말로 몇 분 뒤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나 배가... 꾸룩꾸룩거려. 속이 울렁거려. 잠깐만, 오바이트 나올 것 같아. 그이는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고 저는 당황한 채로 뒤따라갔습니다. 구토를 한바탕 하고 난 남편이 화장실에 주저앉아 진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토한 거야? 머리 어지러워? 식은땀 엄청 흘러.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기분이야. 이게 뭐야? 진짜 보약 맞아?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허둥지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했답니다. 10분 뒤에 구급차가 왔고 대학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뭘 먹었길래 이러냐고 묻자 시어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대답이 흘러나왔어요. 한약이요. 우리 집 강아지 한약이요. 네? 강아지 한약이요? 일단 위세척부터 할게요. 큰 이상은 없겠지만 그래도 강아지랑 사람 먹는 게 다르니 위부터 비웁시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꺼림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남편의 위세척을 지켜봤습니다. 링거를 맞고 안정된 걸 보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강아지 한약을 저한테 주신 이유가... 그걸 몰라서 묻냐? 너 임신한 거 거짓말이잖아. 내가 니들 부부가 하는 말 엿듣고 다 알아냈다고. 그래서 저 골탕 먹이겠다고 강아지 한약을 줘요? 그거 사람이 먹어도 탈없는 거야. 내 아들이 유난이라서 저러는 거라고. 아무튼 저한테 복수하시려고 강아지 한약 가져다 준 거였어요? 너무하시네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진짜 너무한 게 누구냐며 소리쳤습니다. 너무한 건 너지? 아들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잖아. 이 괘씸한 거사. 너 어른을 그렇게 놀리는 거 정말 못된 짓이야. 어머님이 한 짓은 어떻고요? 제 남편한테 맞선 보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아들 못 낳으니까 새로 며느리 들이려고 한 거지? 아들 못 낳으면 며느리 갈아치워도 된다는 거예요? 못할 것도 없지. 우리 아들한텐 무조건 손자가 있어야 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걸 보니 끝까지 며느리 갈아치우려고 하시겠죠? 그럼 그냥 저희 이혼할게요. 그래? 그거 아주 반가운 말이구나. 이혼해라. 당장 내 아들과 헤어지고 네가 싸질러 낳은 손녀들 데리고 멀리 떠나버려. 저는 말없이 병원에서 나와버렸어요. 어린이집에 들러 딸들을 찾고 집으로 돌아갔죠. 몇 시간 뒤에 남편과 시부모님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얼굴색이 돌아와서 멀쩡해 보였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겠다고 말한 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신 건지 며칠 뒤 정말로 이혼장을 들고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겉봉투에 또렷이 쓰인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모양인데 이때다 싶어서 시아버지가 챙겨 나왔나 봅니다.
기가 막히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서둘러 끝장을 보려는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쪽인지, 누가 끝까지 제대로 버티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조용히 가방을 열고 미리 준비해뒀던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였습니다.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시부모님 앞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처음에 임신했다고 한 건 연기였습니다. 복수할 생각으로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몸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잠시 말을 멈추자 두 분 모두 저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임신이래요. 그것도 몇 달이나 된 건데 제가 둔해서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들이랍니다. 성별까지 나왔어요. 저는 초음파 사진을 두 분 앞으로 밀어드렸습니다. 사진 한쪽에는 파란색 펜으로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동시에 고개를 숙여 사진을 확인했고 그 순간 시아버지께서는 들고 있던 이혼장을 단번에 찢어버리셨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마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눈가가 촉촉해진 얼굴로 절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결국 해냈구나. 그래, 난 처음부터 믿고 있었어. 손자를 가질 거라고 확신했었다. 전 그 말에 조금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은 채 반문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머님께서 새 며느리를 드리자고 말씀하셨을 때 아버님께서 반대는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확신이 없으셨던 겁니까? 제가 아들을 갖지 못했으면 버릴 생각이셨던 거잖아요. 그 말에 두 분 모두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니 두 손을 빌며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가,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다. 그땐 진짜 정신이 나갔었어. 한 번만 용서해다오, 제발. 저는 등을 돌려 식탁 뒤로 물러섰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무릎 꿇는다고 제가 받은 모욕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전 이미 결론 냈습니다. 남편하고도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기로 한 거 맞죠? 남편은 짧게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임신한 사실도, 이혼하겠다는 말이 계획된 연기였다는 것도요. 병원에서 남편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시부모님께 제대로 된 경각심을 주기로 입을 맞췄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원하니까. 아니, 부모님이 그동안 하신 행동을 보면 내가 당신 편에 서는 게 맞지. 이젠 떠나 보내줄게. 그 말에 시아버지께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셨습니다. 이놈아!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며느리가 아들을 가졌는데 이혼을 해?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들 못 나오면 며느린 받게 한다고. 그럼 이제 새 며느리 드리면 되겠네요. 엄마, 예전에 얘기하시던 젊은 이혼녀 연락처 주세요. 이번엔 진지하게 만나볼게요. 그이는 진심이 아니어서 속으로 웃고 있었고 겉으론 냉정한 태도로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네 아내가 지금 아들을 가졌는데 새 며느린 무슨 말이냐? 다 필요 없다. 이건 우리가 실수했다.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남편은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젠 제가 직접 나설 차례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제 마음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건 확인용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흐느끼며 말하셨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손녀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 널 사람처럼 대하지 못한 죄, 다 내가 짊어지겠다. 제발 떠나지 마라. 저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준비해둔 종이를 꺼내 식탁에 놨습니다. 이혼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두 분에게 받은 상처를 그냥 넘길 순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불러드릴 테니 종이에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서명과 지장까지 찍어주세요. 그래,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뭐든지 말해. 첫째, 저희 집에 연락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둘째, 우리 딸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서운하게 하면 그땐 정말로 이혼합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나도 절대 차별하지 마세요. 넷째, 제사는 이제 제가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1년에 6번이나 제사상 차렸습니다. 이젠 그만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받아 적었고 시아버지도 함께 지장을 찍어 각서를 저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투명한 액자에 넣고 거실벽에 걸어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이 각서 내용 중 하나라도 어기면 전 미련 없이 이혼할 겁니다. 소송도 불사할 거고요. 이번 기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세요. 알겠다, 에미야.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러니 제발 우리 가족에서 떠나지 말아다오. 아들 하나 품었다고 가불 관계가 이렇게나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싸운 거고 이제부턴 이 각서 한 장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들 소식이 들리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듯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아이 셋을 챙기셨고 설거지며 빨래며 집안일도 직접 하셨습니다. 너는 몸 조심해야 한다. 무리하지 마. 지금은 태교가 제일 중요해. 하시면서 저더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편하게 쉬라고 하셨죠. 친정엄마께서 도와주겠다고 몇 번이나 전화하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오지 마. 이번엔 시어머니한테만 맡길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쌓인 게 많았으니 실컷 부려먹으면서 속을 풀려고 했어요. 그래야 시어머니를 다시 좋아할 수 있었을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튼 이럴 때가 아니면 언제 부려볼 수 있겠나 싶어서 저도 작정하고 태교에만 몰두했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누워서 클래식 듣고 오랜만에 소설책도 몇 권 읽었습니다. 가끔은 졸다가도 지금 제가 뱃속에 아들을 품고 있다는 생각에 혼자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몇 달이 훌쩍 지나고 저는 어느덧 만삭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진통이 길지 않아 몇 시간 만에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놀라운 건 딸을 셋이나 낳았을 땐 시부모님이 병원에 오지도 않고 집에서 전화를 주셨던 분들이었는데 이번엔 아들 낳는다고 직접 병원까지 오셔서 대기실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분만이 끝나자 복도로 달려나온 남편의 얼굴 뒤로 시부모님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기대와 긴장,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에미야, 고생 많았다. 시어머니가 말끝을 떨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 반쯤 누운 채 두 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들 낳으라는 소원 들어드렸잖아요. 이제 저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딸들 진심으로 사랑해주세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요. 시아버지는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당연하지. 우리가 각서도 썼고 네 말 명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네, 하지만 말로만은 안 됩니다. 만약 우리 딸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로 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제가 눈을 부릅뜨고 단호하게 말하자 두 분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진심이야. 우리도 이제 반성 많이 했고 후회도 깊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막내가 밤마다 울어대서 저와 남편은 거의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그네들은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기에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시어머니가 오시고 육아 도우미도 도착하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손자보다 손녀들을 더 챙기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다 곧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랬나? 근데 자꾸 보니까 손녀들이 너무 예쁘더라. 그리고 전에 내가 큰 죄를 지었잖니. 이제라도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 중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솔직히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확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엔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TV만 보시던 분이 요즘은 딸아이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혀놓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직접 삶은 고구마며 과일까지 손수 챙겨주십니다. 주방에 들어가는 일이라곤 손도 안 대시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냉장고 문도 척척 여시더군요. 지금은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내 아이를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프면 모두가 병원에 달려가고 한 명이 웃으면 온 집이 함께 웃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남아선호 사상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겉으론 평등을 말해도 속마음은 다르다는 걸 저는 수없이 마주했죠. 제가 겪은 이 일들도 저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억울하고 서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날들이 여러분의 하루에도 오래도록 머물길 바랍니다.